어느 날 문득 부엌 창가에 기대어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함께 산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숫자로 세어보면 놀랍습니다. 30년, 40년, 어떤 이에게는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같은 밥상에 앉고 같은 지붕 아래 잠들고 같은 슬픔과 같은 기쁨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 가슴 안에 남아있는 것이 따스함보다 피로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때로는 나 자신을 낯설게 만듭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눈에 들어왔던 순간이 있었고 설레었던 날들이 있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의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기대했다가 실망한 날들,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각의 축적,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그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면 그냥 무관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달랐습니다. 무관심하려 해도 무관심해지지 않고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려 해도 마음 어딘가에 계속 걸렸습니다. 미운데 떠나지 못하고 서운한데 말하지 못하고 지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그것을 체념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의무라고, 인내라고, 현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중 어느 것도 내 가슴 안쪽에 고여있는 그 감정을 정확하게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과 이렇게 오래, 이토록 묶여 있는가? 이 물음은 젊은 시절에도 가끔 떠올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물음 앞에서 달아날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바쁜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집이 조용해지고 아이들이 떠나고 바쁨이 줄어든 자리에서 그 물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과 둘만 남겨진 집안에서 밥 먹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가끔 건네는 짧은 말들 사이에서 나는 오랫동안 품어온 그 의문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왜일까? 종교를 가진 분들은 이것을 팔자라고 했고 어떤 이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그냥 사는 거라고,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가슴이 원하는 것은 체념의 근거가 아니라 이 관계의 뿌리를 정말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에 대한 진짜 이해였습니다. 그래야만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해를 향해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아주 오래된 가르침 안에서였습니다. 불교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가르침 안에서 찾은 것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가장 깊은 질문들에 대해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이 품어온 성찰의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인연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 뿌리는 이번 생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생이라는 개념이 낯설었고 업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그 가르침과 함께 앉아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느끼는 감정의 깊이와 복잡함은 이번 생의 3, 40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은 너무 오래되고 너무 뿌리 깊고 너무 강렬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토록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토록 쉽게 상처받고 그토록 오랫동안 매여 있는 이유가 단지 현재의 사건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그 배우자를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깊은 곳을 향한 걸음입니다. 이 관계가 왜 존재하는가?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인연의 끝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그 물음들을 품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그 의문을 조용히 꺼내어 먼지를 털고 빛 아래에 놓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과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앉아보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문입니다.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면, 만약 그 사람을 소개해준 누군가가 없었다면, 만약 그 시절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 사람과 나는 만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지금 이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위로가 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끝에 닿을 때마다 더 깊은 허무가 남았습니다. 만남이 그토록 우연한 것이었다면 이 오랜 세월의 고통도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산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고통 자체보다 더 무겁습니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언어로 말을 건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세상의 어떤 만남도 특히 이토록 깊고 오래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만남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우연일 수 없다고. 그 가르침의 핵심에 연기법이 있습니다. 연기란 무엇인가? 모든 것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와 사건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맞물려 일어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그 단순하면서도 광대한 진리입니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위해 씨앗과 흙과 물과 햇빛과 바람이 모두 필요하듯 두 사람의 만남도 그 배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조건들이 정확하게 맞물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 조건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업이라고 말합니다. 업이란 행위입니다. 몸으로 한 행위, 말로 한 행위, 마음속으로 한 행위 모두가 업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씨앗처럼 잠재되어 있다가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이번 생에 뿌린 씨앗이 이번 생에 결실을 맺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음 생,
혹은 그 다음 생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업의 연결로 이해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라는 관계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까움 속에서 주고받는 감정의 밀도,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의 깊이, 상처와 돌봄의 교환이 어떤 관계보다 진하고 촘촘합니다. 그런 관계가 단순히 이번 생의 만남 한 번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감정의 무게가 너무 깊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렘이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데 오래 알았던 것 같은, 처음 보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 묘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감각을 그냥 흘려보냈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오는 그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이 거치고 나서 드러난 것은 마찰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도저히 맞지 않는 기질들, 반복되는 갈등의 패턴들, 그것들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야말로 이 만남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는 더 강한 증거였습니다.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관계는 업의 연결이 가볍습니다. 스쳐 지나가도 되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깊은 갈등과 이토록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관계는 그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의미입니다. 두 영혼 사이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연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이 깊을수록 다시 만난다고, 사랑이 깊을수록 다시 만난다고, 그리고 빚이 남아있을수록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말하니다.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대체로 이 세 가지 중 하나이거나 혹은 그 모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생에서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번 생에도 함께 오기도 하고, 전생에서 깊이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이 이번 생에 다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그만큼 깊은 역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관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생이라는 개념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전생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더라도 이 통찰의 핵심은 유효합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완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이토록 오랫동안, 이토록 깊은 감정과 함께 있는 것이 이유 없는 불운이 아니라는 것.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원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연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이번 생에서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존재.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연을 우연으로 볼 때 우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왜 나만 이런 인생인가? 하는 탄식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인연을 이유 있는 연결로 볼 때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완성해가는 존재가 됩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 수행자의 자리로
조용히 이동하게 됩니다. 수행자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수행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는 사람. 단순히 반응하는 것을 넘어 그 반응의 뿌리를 살펴보려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연기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업의 연결이라면 그 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 관계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명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연기법은 결정론이 아니라 가능성의 법칙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새로운 원인과 조건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고통으로 끝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인연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의 가능성도 깊다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비로소 이 관계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도망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가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이 사람과 나 사이에는 이번 생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빚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전생에 진 빚 때문에 이번 생에 고통받는다는 말이 처음에는 너무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힘든 관계를 이번 생에서 감당해야 하는가.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채무는 누군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벌을 내리는 심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관계의 이야기, 다 하지 못한 말, 다 풀지 못한 감정, 다 돌려주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을 때 그 미완성이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번 생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압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채 헤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져도 그 미완성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상처를 받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면 그 억울함도 오랫동안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해결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불교는 이 원리가 한 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번 생에서 다 마치지 못한 것은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그 인연과 만나게 됩니다. 빚쟁이와 채무자가 만나듯,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시 만나듯,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의 매듭을 함께 풀기 위해 두 영혼이 다시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구의 말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가? 왜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다른 상처보다 더 오래 가는가? 왜 이 사람 앞에서는
평소에 나와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가? 그것이 단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과 나 사이에는 이미 깊이 새겨진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생에 이 사람에게 빚을 진 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돌려주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돌봄의 형태일 수도 있고, 인내의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고통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갚음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번 생에서 더 많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지 못했거나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쪽이 잘못이고 어느 쪽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채무 관계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저 주고받음의 균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배우자에 대한 원망의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팽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빚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빚도 있지만 감정의 빚도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한 것, 인정받아야 했는데 외면당한 것, 함께해야 했는데 혼자 남겨진 것. 이런 감정적 채무도 관계를 이어가는 강한 끈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채워지지 않는 감각, 무언가 늘 부족한 느낌, 이 사람에게서 끝내 받지 못할 것 같은 그 허기, 그것이 바로 오래된 감정의 채무가 현재의 감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빚은 갚으면 끝납니다. 채무가 청산되면 그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계속 묶여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남, 업의 사슬에서 벗어남.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갚아야 하는가? 이 물음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향한 물음입니다. 이 인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완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짜 해방의 시작입니다. 어떤 이는 그 답이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저 그 사람 곁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번 생의 숙제임을 조용히 깨닫습니다.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이 저마다 다르듯 그 채무의 내용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고통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저 그 사람의 못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무언가를 향해 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고통이 됩니다. 방향이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 쏟아지는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그 고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때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랜 세월 이 관계 안에서 버텨온 사람들은 몸으로 압니다. 갚지 못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가는 과정이 바로 지금 이 삶입니다. 이 지루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상이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이웃과 이야기할 때도, 오랜 친구를 만날 때도, 심지어 낯선 사람 앞에서도 나는 나대로 말하고, 나대로 웃고, 나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사람 앞에서만 그 사람이 방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무언가가 먼저 반응합니다. 긴장이 옵니다. 혹은 분노가 올라옵니다. 혹은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는 묵묵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아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단순히 오랜 갈등의 결과, 축적된 상처의 반응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그 감각이 너무 즉각적이고 너무 깊습니다. 생각이 개입하기도 전에, 이성이 판단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자동적인 상태로 진입합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업식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업식이란 업으로 형성된 의식의 층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살았던 수많은 생들을 거치면서 특정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감정들이 의식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기억하는 각인입니다.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오래된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 각인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 개에게 크게 놀란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작은 강아지 앞에서 몸이 굳어버리는 것처럼, 혹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업식은 현재의 인식과 반응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업식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 바로 가장 깊은 인연을 맺은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 반응이 가장 격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만 쌓인 것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누적된 감정의 층위들이 한 사람 안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올라오는 그 감정은 지난 몇십 년의 기억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강렬하고, 그토록 설명하기 어렵고, 그토록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작아진다는 감각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나보다 강하거나 옳거나 위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업식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오래전부터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 사람 앞에서 자꾸 주눅이 들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화가 먼저 올라오고, 어떤 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그 형태는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오래된 각인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업식은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조건화된 패턴입니다. 조건화되어 생겨난 것은 조건을 바꿈으로써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긴장이 올 때 그 긴장을 없애려 하거나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잠깐 그 긴장 자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냥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렇다고 그 안에 완전히 빠져들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불교 명상에서 이것을 사띠, 즉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차림은 반응을 즉각 바꾸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그 사람 앞에서 긴장하고 여전히 분노가 올라오고 여전히 말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반응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것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 틈이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숨 한 번 쉴 수 있는 정도의 틈. 그러나 그 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나는 이 반응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이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업식이 만들어낸 자동적인 반응과 나의 본래 의식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 그 사람 앞에서 반복해온 반응의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생에 걸쳐 새겨진 흔적이기 때문에 이번 생단 한 번의 노력으로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그리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려는 조용한 의도를 품는 것, 그것이 업식을 서서히 녹여가는 방법입니다. 급류처럼 흐르던 물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물길을 내듯 오랫동안 고착된 감정의 패턴도 꾸준한 알아차림 속에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평소처럼 나를 건드리는 말을 했을 때 전과 달리 조금 늦게 반응하게 됩니다. 잠깐의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안에서 숨을 한 번 쉽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작지만 진짜인 변화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 작아졌던 나는 그 순간 조금 더 나로 있게 됩니다. 업식이 만들어낸 오래된 반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로서 그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이 관계의 질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전히 쉽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앞에서의 나는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그 틈을 한번 경험한 것, 그것이 이미 오래된 업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심은 것입니다.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은 시간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이 고통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했고, 상황을 바꾸려 했고, 때로는 나 자신을 바꾸려 했습니다.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더 노력하면 달라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꾸었을 뿐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분노의 얼굴로, 어떤 날은 체념의 얼굴로, 어떤 날은 깊은 밤 홀로 찾아오는 서러움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 고통이 이토록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고통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었습니다. 읽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 고성제는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것.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고통이 실제한다는 사실 앞에 정직하게 앉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순한 가르침이 처음에는 너무 당연하게 들려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통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의 메시지를 읽지 못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지치는 그 패턴. 그 반복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면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고통이 반복된다는 것은 아직 그 안에서 읽어야 할 것을 읽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청구서라는 말을 떠올린 것은 어느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청구서처럼 이 고통은 내가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구서를 서랍 속에 넣어두면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고통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전하려는 내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읽지 않은 청구서는 이자가 붙어서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 전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 관계마다 다르지만 오랜 명상과 성찰 속에서 발견한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이 사람에게 기대고 있다고. 이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다고. 어떤 고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그때 받은 상처를 진짜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상처받은 척하면서 사실은 그 상처를 꽉 붙들고 있다고. 또 어떤 고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관계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그 사람의 기분과 반응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를 오래전에 잊어버렸다고. 고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고통이 가리키는 방향은 언제나 내 안의 진실을 향합니다. 그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외부의 원인 탓으로 돌립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이 상황만 바뀌면 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조건이 바뀌어도 고통은 또 다른 형태로 찾아옵니다. 읽어야 할 내용을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전생의 채무가 이번 생의 고통으로 배달될 때 그 고통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청구서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고통이 오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 관계에서 내가 완성해야 할 것의 윤곽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무시당하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 고통은 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 사람이 무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 자신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희생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반복된다면 그 고통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는 왜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고통을 청구서로 읽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고통의 책임이 온전히 외부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단지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을 원인으로 삼아왔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과하고 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고통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고통을 끝낼 열쇠도 내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만 내가 나아질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뿌리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읽는다는 것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뿌리를 찾는다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거나 내가 부족하다거나 내가 더 참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고통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각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이 반복되는 패턴 안에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 물음을 품고 앉아 있는 시간이 명상입니다.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이 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잠깐 그 앞에 앉아보는 것. 이것이 뭘 말하려는 걸까 하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청구서를 꺼내어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청구서들을 하나씩 꺼내어 읽어가는 것. 그것이 이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낸 청구서 하나하나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채무를 조금씩 갚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이 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원망을 놓아버리라는 말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용서하라는 말, 미워하지 말라는 말,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망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내 안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생각과 함께 어김없이 그 무거운 감각이 따라왔습니다. 원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일상적이고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묵직한 그것이 오랜 세월 내 하루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원망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가? 이 원망을 품고 있는 동안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돌아보니 원망을 품고 있는 시간 동안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눈앞에 없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그때 더 이렇게 말할 걸 하는 후회를 곱씹고 왜 나만 이래야 하는가를 되풀이했습니다. 원망은 나를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히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불교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원망과 분노는 새로운 업을 만드는 행위라고, 누군가를 향해 강한 감정적 에너지를 쏟는 것, 그 생각을 반복하는 것,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무는 것, 이 모두가 그 사람과의 인연을 더 깊이 새기는 행위라고, 미워할수록, 원망할수록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업의 끈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 원망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원망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공평한가.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불교는 공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작용하는 법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불이 뜨거운 것이 공평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듯 원망이 업을 쌓는 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모르고 손을 대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불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거두면 됩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인연의 고리에 새로운 매듭을 묶지 않기 위한 지극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원망을 놓아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수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 하루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계속 쏟아붓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동안 나는 엄청난 양의 내면의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내 억울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가 옳고 그 사람이 그름을 확인하기 위해 그 에너지가 모두 그 사람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써야 할 에너지가 원망이라는 구멍을 통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망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그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원망으로 채워져 있던 자리가 갑자기 비워지면 그 빈 공간이 허전하고 어색합니다. 어떤 이는 그 빈 공간에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원망이 일종의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원망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거기서 예상치 못한 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고요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그 사람과 무관한 나만의 내면의 고요함.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내 안에 이 고요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감각. 그것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결정입니다. 더 이상 이 원망을 내 안에 붙들고 있지 않겠다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정. 그 결정은 감정과 무관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결정했다가도 그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 원망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결정하면 됩니다. 그 결정이 반복될수록 원망이 올라오는 높이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지속되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평소처럼 무언가를 했을 때 전처럼 온종일 그 생각을 곱씹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녁 무렵이면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원망이라는 사슬로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나 자신을 그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슬을 끊는 열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열쇠가 보입니다. 당장 사용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 열쇠가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두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 알미 있으면 원망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내가 또 이 사람에게 묶이려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새로운 업에 매듭을 묶으려 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이 조용히 손을 거두게 합니다. 불을 모르고 손을 댔다가 되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그 불 앞에서 손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쌓일수록 이 오래된 인연의 사슬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을 바꾸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맞출수록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나의 노력은 공기처럼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기로 시도했습니다. 기대를 끊으면 상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보려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같은 밥상에 앉아도 멀리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무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고 여전히 그 사람의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모든 시도가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결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시도하거나. 그러나 불교는 전혀 다른 세 번째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꾸어야 할 것이 처음부터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인데 왜 내가 바뀌어야 하는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참으라거나 더 맞추라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 내가 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패턴,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앞서 이야기한 업식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업식이 그 사람의 행동을 계기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 차이는 상대방이 아니라 듣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내 안의 업식을 자극하고 그 업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처음에는 미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영원히 그 사람에게 종속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만, 그 사람이 없어져야만 내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의 평화가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업식이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 업식을 다루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평화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식을 어떻게 다루는가?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잠깐 그것을 바라보는 것.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어디서 오는가? 그 사람의 이 행동이 나를 특별히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비슷한 패턴에 상처받아온 역사가 있는가? 아니면 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쌓인 특정한 상처의 층위가 있는가? 그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업식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뿌리를 찾는다고 해서 반응이 즉각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뿌리를 알면 그 반응이 올라올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낯선 적이 아니라 익숙한 패턴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인식이 반응의 강도를 조금씩 낮추어 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반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업식은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온 습관. 습관은 다른 습관으로 대체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분노로 반응하던 것을 침묵으로 대체해 보는 것. 반박으로 대응하던 것을 그냥 지나쳐 보는 것. 상처받는 것을 그냥 상처로 두는 것 대신 그 상처를 잠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반응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듭니다.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새로운 업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업식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행위와 반응의 반복이 새로운 업식을 만들어냅니다.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반응을 연습하는 매 순간이 새로운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 씨앗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전과 다른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날이 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여전히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반응이 달라져 있습니다. 전에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는데 이제는 잠깐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전에는 그 행동이 온종일 머릿속을 채웠는데 이제는 보고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닌데 관계가 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각각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뀌면 그 관계의 질감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차지하는 나의 내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불교 심리학이 말하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외부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소진을 낳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업식을 다루는 것은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그 사람을 바꾸려다 지쳤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 볼 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조용히 나 자신을 향해 돌리는 것.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이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깊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변화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나 자신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이어도 나는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오랜 인연 속에서 내가 찾아낸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진짜인 자유입니다. 빚을 갚는다는 말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생에 진 빚이 있으니 이번 생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그러니 참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 견뎌야 한다는 것. 그 해석이 한동안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 안에 있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업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체념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빚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빚을 갚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완성해야 할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빚의 청산은 고통의 총량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내면의 숙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숙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빚을 갚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평생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 그리고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관계 안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대가 있는 곳에 실망이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이
예전과 똑같아도 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뜨겁게 원하고 뜨겁게 실망하던 자리에 조금 더 고른 온도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빚을 갚는다는 것이 진심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나의 고통만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 시선이 나를 향해서만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통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차가움 뒤에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무뚝뚝함 뒤에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보게 되었을 때 원망의 온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불쌍하다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오랜 인연의 구조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 나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같은 사슬의 다른 끝을 잡고 있다는 것,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이 오래된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 그 인식이 오면 관계의 질감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적대 관계가 아니라 동반 관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업의 구조 안에서 각자의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두 사람. 그 시선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예전처럼 나를 향한 공격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업식이 만들어내는 반응임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오래된 패턴이 표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알미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거리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내면 깊이까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거리. 그것을 보면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가 생기는 것, 그것이 빚을 갚아가는 과정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자비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비심이라는 말이 성인의 영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비심을 내라는 말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심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의 고통과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도 씨앗이 됩니다. 그 작은 바람, 그 작은 자비심의 씨앗이 마음 안에 심어지면 그것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는 만큼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쌓아온 업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생에서 완전히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도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 거기에 닿습니다. 방향을 모르면 아무리 빠르게 걸어도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이제 방향이 보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오늘 하루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전생에서 이어져 온 오래된 빚을 이번 생에서 조금씩 갚아가는 가장 진실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쌓일수록 이 오랜 인연은 조금씩 다른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인연이 조금씩 이해의 인연으로, 이해의 인연이 조금씩 자유의 인연으로 변해갑니다. 완전한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을지라도 그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오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손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낯설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그 손을 보았던 때와 비교하면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따뜻함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늙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왔습니다. 싸우고 지치고 포기하듯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그 세월이 우리 두 사람을 함께 늙게 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것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오랫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사랑을 얻으려 했고, 인정을 얻으려 했고, 행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얻으려는 마음이 조금씩 힘을 잃어갔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관계 자체를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아닌 그냥 있는 것으로서의 이 관계를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수행의 도량이라고 말합니다. 도량은 수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절이나 명상센터만이 도량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도량은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나의 가장 깊은 업식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극을 통해 내가 아직 다루지 못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아직 자유롭지 못한 곳들이 명확해집니다. 그 불편함이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는 나의 가장 깊은 수행을 함께 해온 존재입니다. 절에서 함께 수행한 도반처럼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이 오랜 인연의 도량 안에서 각자의 업식을 마주해온 존재입니다. 서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알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기능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내 안에 무언가를 드러내는 기회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순간이 그 사람 안에 무언가를 드러내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은 보기 불편한 것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울 앞에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배우자라는 거울이 보여준 것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변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이 관계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라는 물음을 조용히 던져봅니다.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었을까요? 더 많이 들여다보았을까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압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깊어졌습니다. 고통이 깊게 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함이 스스로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진정한 내면의 혼자됨을 찾게 했습니다. 그 역설 안에서 이 관계는 내가 선택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내게 주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에는 은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왔다는 것, 같은 계절을 지나왔다는 것, 서로의 젊음과 중년과 노년을 곁에서 보아왔다는 것, 그것이 쌓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깁니다. 미운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 오랜 세월을 함께 통과해온 존재에 대한 그 묘한 감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깊은 인연의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씨앗이 오랜 시간을 거쳐 나무가 되듯 인연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고통과 갈등을 통과해온 인연은 그것을 통과하지 않은 인연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폭풍을 함께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듯이 그 사람 곁에 이렇게 오래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영혼이 아직 이 관계에서 다 마치지 못한 일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할 인연이라면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끝내야 할 이야기라면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 두 사람이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서로의 존재 안에서 서로를 다듬어가면서 강물이 돌을 다듬듯 오랜 시간의 마찰이 서로의 거친 면을 조금씩 매끄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이 둥그러짐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그 사람의 손을 바라보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름진 그 손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손이기도 했지만 같은 세월을 살아온 손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무게를 견뎌온 손이기도 했습니다. 그 손과 나의 손이 같은 시간 안에서 함께 늙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처음으로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울림이 있은 뒤로 무언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안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인연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존재라는 감각이 아주 조용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오랜 인연의 무게를 함께 지고 함께 깊어지고 함께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언제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냥 지쳐서 주저앉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채로 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두 영혼이 함께 완성해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빚어낸 가장 깊은 무언가가 그것이 이 오랜 인연이 향해 온 곳입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극적인 전환을 기대했다면 실망했을 것입니다. 변화는 훨씬 조용하고 훨씬 느리고 처음에는 변화인지조차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사람이 평소처럼 무심한 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그 말을 곱씹으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한테는 늘 이런 식일까? 하는 생각에 굴레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오후가 되기 전에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예전처럼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감각해진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알았습니다. 무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리였습니다. 건강한 내면의 거리.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하게 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내면의 공간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아온 것들이 어느 시점에 하나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청구서로 읽기 시작한 것, 원망이 나를 묶어둔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업식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온 것, 그 사람의 손을 바라보며 함께 늙었음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낀 것, 그 모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공간이 생긴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던 그 사람 안에 다른 층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두려움이 있구나. 저 사람도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저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 안에 오래된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구나. 그 인식이 오면서 그 사람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나쁜 의미로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무게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은 내 마음 안에서 너무 컸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도, 원망의 대상으로도, 기대의 대상으로도 그 사람이 내 감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조금 더 인간적인 크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업식이 있는 나와 마찬가지로 이 인연의 구조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사람으로 자비관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가까운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모든 존재로 자비의 마음을 넓혀가는 명상입니다. 오랫동안 이 명상에서 그 사람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자리에 그 사람을 놓으면 그 자리에서 명상이 막혀버렸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한 저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그 명상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사람도 평화롭기를, 이 사람도 자유롭기를,
그 바람이 처음으로 억지스럽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언가가 아주 조용하게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것이 실 한 가닥 풀리듯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풀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극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거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한 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보는데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관계 전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나를 바꿉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이 여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긴 여정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 이 관계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오랜 인연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유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 앞에서 힘든 날이 있습니다. 여전히 원망이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이 예전처럼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감정들 사이사이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빚으로 얽힌 인연이라는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형벌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초대처럼 들립니다. 이 인연을 통해 내가 완성해야 할 것이 있다는 초대.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아직 자유롭지 못한 곳들을 마주할 기회라는 초대. 이 오랜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며 두 영혼이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의 초대. 그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이 관계가 내게 주어진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 방향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그 사람입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여전히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나를 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어제의 나와 아주 조금 다릅니다. 그 아주 조금의 차이가 이 오랜 인연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이 오래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갚지 못한 빚이 조금씩 청산되고 있습니다. 묶여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림의 끝에 두 영혼이 함께 도달할 어떤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걷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를 품고 오늘도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 곁에서 그러나 이전보다 조금 더 나로서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발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조용히 되새겨봅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실이었습니다. 그 인연 안에는 갚지 못한 빚이 있었고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있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청구서였고 메시지였고 길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읽어내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내가 아직 자유롭지 못한 곳,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완성해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나를 묶어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그 원망을 내려놓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선택으로, 그 선택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원망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이 상대가 아니라 나의 업식임을 알았을 때 수십 년 동안 외부를 향해 쏟아왔던 에너지를 처음으로 내 안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돌아오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원망이 올라오는 아침이 있고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저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라졌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 사이사이에 예전에는 없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이 관계를 조금 더 멀리서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이 인연이 나를 완성하고 있다는 감각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완성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완성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를 묶어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반응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그것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이 관계가 끝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예전보다 조금 늦게 반응하게 된 것, 원망이 올라왔다가 예전보다 조금 빨리 가라앉은 것, 그 사람 안의 고통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본 것, 이 모든 작은 것들이 이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은 무너지고, 어떤 날은 원망하고, 어떤 날은 그냥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이 여정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도 이 방향을 잃지 않는 것, 다시 일어나 조금씩 걷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인연이 나를 완성합니다. 이 인연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걷다 보면 언젠가 그 끝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오랜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 이 두 영혼이 이토록 오랫동안 함께해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때가 오면 아마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힘들었던 인연에게, 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에게, 그리고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있어준 그 사람에게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